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20일 총 2,000명 늘어난 의대 입학 정원의 의과대학별 인원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의대별로 배정된 정원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의료 폐기물을 각 병원에서 직접 멸균 처리해 일반 소각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운반 과정에 비용과 감염 위험이 컸던 의료 폐기물 처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지문처럼 강아지의 코 주름 정보를 이용해 개체를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개 비문을 포착해 신원을 파악하는 방식인데 올해부터 상용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한 달 만에 또다시 화산이 폭발해 용암이 주변으로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블루라군 등 유명 관광지는 폐쇄됐고 근처 마을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한 내년도 의과대학별 정원을 이르면 20일 발표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고 이어 정부가 2,000명 증원한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20일 발표를 염두에 두고 막판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0명 증원 인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대8 비율로 배정되며 특히 지방거점 국립대와 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의대에 중점적으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개원이들 사이에서도 진료 시간을 축소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 협의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개원이들의 분노가 높다며 전공의에 이어 교수진까지 나서는 상황에서 개원가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단 휴진에 나서는 등 전면적인 파업은 고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진료 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원이의 진료 시간은 의원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할 경우 수가를 더 받게 됩니다. 전공의 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박명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3차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18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1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 위원장은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던 수사관이 조사 도중 다시 들어왔다며 인권 침해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위원장은 2차 출석 당시 한 수사관이 감기에 걸린 자신에게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조사와 무관한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도 지난 12일 첫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폐기물은 크게 늘었지만 의료 폐기물 전용 소각시설은 전국에 13곳뿐이고 전용 소각장을 늘리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의료 폐기물을 일반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직접 멸균 처리하는 장치를 개발해 실증까지 마쳤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의료 마스크와 장갑, 주사바늘, 거즈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의료 폐기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폐기물이 급증해 2021년 기준 전국에서 나온 의료 폐기물은 21만 톤에 이릅니다. 의료 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은 뒤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전국에 13곳뿐이라 운반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은 물론 처리 비용 부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전용 소각장에 보내지 않고도 병원 안에서 완벽하게 멸균 처리할 수 있는 의료 폐기물 처리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의료 폐기물을 잘게 분쇄한 뒤 압력밥솥처럼 고온 고압의 증기로 멸균 처리해 일반 폐기물로 버리는 방식입니다. 수송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성을 줄이고 처리 비용 절감과 탄소 저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장치는
금속을 포함해 재질과 상관없이 모든 의료 폐기물을 분쇄할 수 있고 밀폐형 증기 방식으로 감염 위험성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138도씨에서 10분 또는 145도씨에서 5분 이내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멸균 챔버 내부 5곳에 위치해서 모두 생물학적 지표균 대상으로 99.9999% 멸균 성능을 얻었습니다. 연구팀은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에 시간당 100kg의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멸균 장치 완제품을 만들었으며 충남대병원에서 실증까지 마쳤습니다. 기존의 완제품으로 공급할 때 설치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병원에서 실증을 하면서 장치의 크기나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조류 인플루엔자나 돼지열병 등 감염 동물의 사체 처리에도 멸균 장치를 확장 사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약 한 달 만에 또 화산이 폭발해 용암이 마치 붉은 강처럼 흘렀습니다. 유명 관광지는 폐쇄됐고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산 폭발과 함께 시뻘건 용암이 지하에서 뿜어져 나와 붉은 강을 만들어냅니다. 현지 시간 16일 저녁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40km 떨어진 남서부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As the waitresses bring in my wine, we heard the sound go off, and that's when my husband and I looked at each other and they said, "Okay, evacuation en route." 이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네 번째이며 지난달 8일에도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발이 최근 발생한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eruption was quite well energetic, we could say. There was a lot of material coming out, more than in the previous eruption. So lava was flowing quite fast. 이번 분화로 갈라진 틈의 길이는 약 3km이고 남쪽과 서쪽 두 갈래로 용암이 흘렀습니다. 유명 온천 관광지 블루라군은 폐쇄됐으며 이 지역에 온수를 지원하는 지열 발전소로 향하는 도로 역시 용암으로 뒤덮였습니다. Of course, this fissure that is erupting is quite close to the Svartsengi geothermal power plant and the Blue Lagoon, big tourist attraction in Iceland. But there have been preventive dikes built in the area. 당국은 강물처럼 흘러내린 용암으로 인해 도로의 광섬유 케이블이 손상돼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약 4,000명이 사는 근처 그린다비크 마을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이슬란드에는 활화산이 33개 있으며 2010년 화산이 폭발했을 때는 화산재가 유럽으로 퍼져 항공기 10만여 대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기 위해서 몸에 심거나 목에 거는 이 인식칩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강아지의 코 주름 정보를 등록해 개체를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동은 기자입니다. 앱을 실행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강아지의 얼굴과 코 부분을 촬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보호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강아지의 신원이 등록됩니다.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강아지의 코주름, 즉 비문을 이용해 신분증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 지문처럼 아기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들마다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생체 정보로 이해하시면 되고. 코주름은 가장 쉽게 강아지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동안 공통된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개 비문의 표준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연구팀은 개 30여 종, 500만 장 이상의 코주름 이미지를 분석해 개체 식별에 활용할 수 있는 비문의 범위와 해상도 등을 규정했고 이를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소형견부터 대형견,
2개월부터 10살 정도까지 다양한 개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한 겁니다. 또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뒤 카메라를 갖다 대면 곧바로 비문을 포착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강아지는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 카메라를 보면서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게 이제 코 주름이 잡힌다라는 순간에 포착을 해서 비문에 이제 주름을 뜯어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반려견 비문 등록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용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인식칩을 분실하거나 몸에 이식하는 고통이 없이도 쉽게 강아지의 신원을 등록할 수 있고 유기견이나 분실된 강아지를 빠르게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우리 산림만을 관측하는 전용 위성이 내년에 발사됩니다. 여기에 드론과 라이다로 숲 하나하나를 디지털화하는 작업도 진행되는데요. 산과 숲이 디지털을 만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김진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을 구석구석 촬영할 농림위성은 내년 초 미국에서 발사됩니다. 지상 600km 정도 저궤도를 도는데 우리나라는 하루에 한 번 지나갑니다. 다른 위성보다 넓은 면적을 훑고 지나기 때문에 사흘이면 한반도 전체 촬영이 가능합니다. 위성으로 지상의 나무와 식물을 관측하면 개화 시기를 한 달 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인데 위성 정보를 더하면 개화 시기를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랜셋 위성을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해본 결과 저희는 실제 꽃이 핀 시기랑 비교해 봤을 때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이제 관측 정확도는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이나 산사태 피해 범위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침엽수나 화렵새의 생태 변화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드론과 인력을 이용한 조사로 입체적인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 미래 예측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산림을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농림위성이 발사가 되면은 하루에 한 번 한반도를 매일 관측하기 때문에 산림 재난뿐만이 아니고 자원정보, 생태정보뿐에서 매일같이 정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데이터는 산림의 탄소 저장 능력 확인과 산림 콘텐츠 개발, 산림 복지 서비스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농림위성이 발사되면은 우리나라 산림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통해서 국민이 그 혜택을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농림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활용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는 올해 중반쯤 서울에서 문을 엽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떠나볼 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오늘 둘러볼 도시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가장 과학기술의 중심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바이오 산업에 강한 도시인데요. 최근에 IT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어디인지 감 잡아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과학도시는 미국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은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데요. 면적은 서울의 절반에 좀 못 미치는 232km 제곱이고요. 인구는 64만 명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스턴이라고 하면 인근의 케임브리지와 첼시 지역 등을 포함한 대도시권, 그러니까 그레이터 보스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레이터 보스턴 기준으로는 이 도시권이 미국에서 8번째로 크고요. 인구는 500만 명에 달합니다.
가능합니다. 특히 이 그레이터 보스턴에 자리 잡은 스타트업 수가 미국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많은 정도라고 하니까 놀라운데요. 특히 그중에서 어떤 산업이 발달했나요? 네, 보스턴에서 가장 유명한 건 바이오 산업입니다. 보스턴에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거든요. 여기서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유명해진 모더나가 탄생하기도 했고요. 네. 최근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승인된 아두카누맙의 개발사인 바이오젠 등도 여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 노바티스나 사노피, 화이자, 머크 등 글로벌 제약사들도 대형 지사를 두고 있는 등 모두 1,000개 넘는 바이오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큰 범위의 보스턴,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레이터 보스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유독 그 바이오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 뭐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보스턴이 바이오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는 명문대와의 근접성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이오 산업은 단순 노동시장과 달리 고학력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산업이거든요. 미국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대, 그러니까 MIT가 이 보스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명문대 출신 연구진들이 지역사회에 바이오 기업을 세우면서 클러스터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더나의 경우도 보면은 하버드대와 MIT대 교수가 공동 창립을 해서 그 이후에 학교 후배들을 기용하면서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이렇게 명문대 출신 연구진이 보스턴 지역에 기업을 세운 건 단순히 지리적인 이점 때문만은 또 아닐 겁니다.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영향도 크다고 분석이 되는데요. 바이오 기업은 이 임상시험 등 이런 절차 때문에 대형 병원과의 연구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은 미국 병원 가운데 3위권 안에 드는 저명한 병원이거든요. 이 같은 의료 인프라가 바이오 기업이 보스턴 도시권에 자리 잡는 데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보스턴 지역은 미국 내에서 국립보건원, 그러니까 NIH의 자금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고요. 보스턴에는 이 베인 캐피털과 같은 글로벌 사모펀드 등이 자리 잡고 있어서 벤처 캐피털 자금도 활발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인재 유입과 그리고 전략적인 협업 환경, 그리고 자금 투입까지 완벽한 선순환을 이룬 덕분에 바이오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전략적 요충지가 된대요. 알겠습니다. 전통적인 바이오 산업에서 이제 보스턴이 더 확장돼서 요즘은 이 첨단 IT 산업까지 이곳에서 많이 또 자리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이오 기업만은 말씀드렸지만 보스턴에는 이 밖에도 IT 스타트업이 무려 4,000여 개 있다고 집계가 됩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그리고 로보틱스는 물론이고 전통적인 바이오 산업에 IT까지 융합한 이런 바이오 IT 산업도 활발하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탄생한 유니콘 기업이 총 26개로 집계가 됐는데요. 미국 전체 유니콘 기업의 10개 중 1개꼴로 보스턴에서 탄생한 겁니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 가운데서 본사를 보스턴으로 옮기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보안 플랫폼 기업 스니크, 그리고 이 SI 기업인 아웃시스템즈도 본사를 보스턴으로 최근 옮겼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번성하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점점 늘고 있고, 그리고 투자금이 몰리는 곳에 스타트업들이 자리 잡게 되다 보니 바이오 클러스터가 바이오에 국한되지 않고 이 전 산업으로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그 선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산업 자체가 좀 커지는 느낌인데 이쯤 되면은 뭐 차기 실리콘밸리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원조 실리콘밸리가 위기를 겪으면서 보스턴이 차기 실리콘밸리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 이 엔지니어의 몸값이 너무 높아지기도 했고 또 물가도 비싸고 최근에는 치안까지 안 좋아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서 이제 탈출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엑시트 추세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난 기업들이 자리를 잡는 곳이 미국 내에서는 보스턴과 함께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 그리고 뉴욕, 시애틀 이 정도인데요. 보스턴은 텍사스보다는 물가와 주거비가 비싸지만 뉴욕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이 주변 대학, 하버드대라든지 MIT에서 이 인재를 빨아들일 수 있다는 이점 덕분에 유력한 실리콘밸리 후보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보스턴의 첨단 산업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저희 YTN 사이언스 보시는 분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이름 안 들어본 분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보스턴에서 탄생한 기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로봇계로 유명한 기업이죠.
기업이죠. 보스턴 하면 어떤 분들은 가장 먼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떠올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MIT 교수 출신의 마크 레이버트 박사가 1990년대 설립한 회사인데요. 보스턴은 인근 도시이자 보스턴 광역권, 그러니까 그레이터 보스턴에 해당을 하는 월섬에 처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이름의 유래가 정확히 알려진 건 아니지만 회사가 MIT에서 분사를 했고, 그리고 MIT가 보스턴 지역의 연구 분위기에서 이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난 30여 년간 로보틱스 연구를 지속해왔고, 또 최근에는 네 발로 걷는 로봇계라든지 인간형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등 이런 로봇들을 선보였는데요. 현존하는 로봇 기술 가운데 가장 이 사람이나 동물과 움직임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로보틱스 분야의 1위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난 2020년에 이 현대차 그룹이 지분을 사들이면서 현대차의 소유가 됐는데요. 이같이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 흐름은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이 국내 전자기업들의 큰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리고 LG전자는 베어 로보틱스와 로보스타를 인수하고 투자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제조 과정을 자동화하고 또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또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스턴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바이오 산업이 먼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산업 전반까지 활성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는 미래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로보틱스까지 여기서 발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게요. 미래 산업의 요충지로의 진화가 또 기대되는 오늘의 과학도시 미국 보스턴이었습니다. 최소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타액을 이용해 신종은 물론 변종 호흡기 바이러스까지 현장에서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홍정주 박사팀은 성균관대와 키스트 공동연구팀과 함께 그래핀 소재를 활용해 외부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여러 종의 호흡기 바이러스를 고감도로 동시에 선별할 수 있는 현장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센서는 타액에 별다른 전처리를 하지 않아도 진단할 수 있고, 델타와 오미크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영장류 모델을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면서 현장 활용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컴퓨터를 통해 암 체세포 유전자 돌연변이와 연관된 새로운 대사 물질과 대사 경로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은 암종별로 유전자 돌연변이가 대사 경로를 통해 어떻게 세포 대사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컴퓨터 방법론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세포의 대사 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게놈 수준의 대사 모델에 암 환자들의 전사체 데이터를 통합해 24개 암종 1,043명의 암 환자 특이 대사 모델을 구축했으며, 여기에 암체세포 돌연변이 데이터를 더해 4단계로 구성된 컴퓨터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새로운 암 유발 대사 물질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암 대사 기반의 진단, 치료 전략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문콕하고 도망간 차량을 인공지능으로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시스트 이용구 교수팀은 전체 CCTV 영상에서 주차 뺑소니가 의심되는 상황을 따로 인식하고 사고 전후에 가해 차량의 움직임과 사고 후 이탈 경로 등을 판독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인간의 시신경을 모방해 만든 3D CNN 기술로 움직임 패턴이 들어있는 시간 정보와 객체 구조와 형태가 담긴 공간 정보를 동시에 분석해 차량의 충돌 시점을 검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교통비 같은 고정 지출도 최대한 줄이게 되죠.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실제로 한 달에 대중교통 비용을 3만 원가량 아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포 골드라인까지 확대되는 사용 범위만큼 누리는 혜택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도 비슷한 형태의 K패스를 오는 5월 도입합니다.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한 달 교통비를 계산해 활용도가 더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